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인생의 크나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인생을 알게 된 저는 현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어머니와 둘이 살았었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웠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른다면서 미워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남이라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로 사랑만 받으며 곱게만 자란 딸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고지식한 시골분들을 모시고 살려니 쉽지 않았던 거죠. 설거지도 한번 해본 적 없이 시집온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늙은 시부모님의 모진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했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지 뭘 유난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너무 다정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더니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완전 다른 사람으로 싹 바뀌었답니다. 서울 사람인 어머니를 결혼과 동시에 시골 촌구석에 있는 시댁에 처박아 놓고 본인은 일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지방 곳곳을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 결혼이라고 할 만했죠.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어요.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와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온갖 시집살이로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결혼할 때는 온갖 가문예술로 사람을 살살 꼬셔놓고 결혼해서 합가하고 나니까 딱 나몰라라 하는 게 그게 사람이야?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나 데려다가 너희 집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이었지. 어머니도 시부모님과 셋이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내 부모랑도 매일 함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남의 부모를 챙기며 구박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합니다. 아이고, 식모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부려먹지.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며칠 전엔 또 냄비 다 태워서 집에 불낼 뻔했다며? 세상에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밥하는 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그런 주제에 식모는 무슨 식모야. 식모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식모도 하는 거지. 아버지도 힘들게 일하고 몇 주 만에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내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었던 거죠. 더군다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에게 어머니 험담을 한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둥,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는 둥, 그런 소리라 하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한 달 만에 집에 와서 시부모님 건사하며 산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은 무슨 사기 결혼이야? 내가 진작에 결혼하면 부모님이랑 합가해야 하고 나는 현장 돌아다녀야 해서 집에 한 달에 일주일이나 오면 많이 오는 거라고 말했잖아. 합가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별채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쓸 게 없고 농사는 안 지어도 된다고 했잖아. 거기다가 현장 끝나면 쉴 때는 한 달씩 쉬기도 한다고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근무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 이후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시부모님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짐을 싸서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의 문제를 그제야 알게 된 외가댁에서도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께서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사내놈이 나가서 계집질하고 다니는 건 절대 못 고쳐. 애고 뭐고 그냥 지우고 당장 갈라서. 아무리 그래도 애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남자 그러는 거 다 한때야. 지금이야 젊고 철없어 그러는 거니까 뱃속의 새끼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지. 너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외할아버지는 뱃속의 저를 지우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만 외할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긴 자식을 지우냐고 말리셨나 봐요. 그때 어머니는 큰 고민에 빠졌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에 자식한테 발목 잡혀 사느니 눈 한 번 깜빡하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가도 이미 뱃속에 작은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정할 때까지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마음대로 아버지를 찾아가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남의 집 귀한 막내 데리고 가더니만 감히 네가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내 동생 임신까지 했다는데 너희 자식 어떻게 할 거야? 내 동생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외삼촌 나름대로는 어린 동생이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 쫓겨와 있는 게 안쓰럽고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결국은 외삼촌의 오지랖으로 어머니의 인생은 그때부터 더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외가댁으로 쫓아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요.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새끼 아버지 없이 살게 할 순 없잖아. 남자들이 원래 핏줄이라면 환장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행여나 어머니가 자기 핏줄을 지우기라도 할까봐 아주 똥줄이 탔던 거죠. 결혼하기 전처럼 온갖 감언이설을 해가며 어머니를 설득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한눈도 안 팔고 자라겠다고요.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어머니는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오지랖과 어머니의 무지함으로 그날 제 인생까지 꼬이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끔 생각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그때 낳지 말아야지. 왜 굳이 낳아서 나까지 이 시궁창에 밀어넣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물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임신을 무기로 시댁에서 분가에 나와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시댁을 나와 자식을 낳고 셋이 살다 보면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였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바람은 못 고친다더니만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5살 때 한 번,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중학교 입학할 때 한 번, 총 3번이나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집안이 발칵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인 내가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항상 내 앞에서 싸웠어요. 아버지는 참 이상한 게 항상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어요. 어머니 손에 버젓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증거가 있는데도 항상 아니라고 우겼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면 억울해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의부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여자 나 일하는 현장에 밥 해주는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그렇게 들들 볶아야겠어? 당신 나만 보면 자꾸 이러는 거 그거 의부증이야. 자꾸 이러면 내가 병원에 끌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의부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작업복 주머니에서 버젓이 콘돔이 나왔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증거가 이것뿐인 줄 알아? 네 핸드폰에 그 여우 같은 년이 너한테 보낸 문자가 수십 통이야.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아버지 가방을 싹싹 뒤졌어요. 어린 제가 보기엔 그런 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증거를 찾기만 하면 뭘 하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싸움은 언제나 서로를 바닥까지 끌어내려야만 끝이 났습니다. 콘돔이라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남복군으로 몰아가고 있어?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손에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항상 아니라고 우겼어요. 더군다나 자기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면 폭군으로 돌변했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물론이고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망가뜨렸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나 집안 살림이 멀쩡한 적이 없어요. 상도 항상 덜렁덜렁, 텔레비전에 금도 2번이나 가서 텔레비전도 서너 번 바꿨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라는 사람들이 툭 하면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대니 제가 멀쩡하게 자랐을 리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 피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헤어지지 못하는 어머니. 저는 어느새 부모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라는 사람들의 일에 일절 관심도 없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면 말리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크고 나니 부모님의 모습이 지긋해서 이혼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뿐이었어요. 이놈의 집구석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의 오랜 바람대로 부모님은 이혼하기는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부모님의 이혼 사연은 신기하게도 바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사연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위장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시던 아버지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 하나를 인수했어요. 그 친구분도 하시다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넘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부모님은 전보다 더 많이 싸웠습니다. 사업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나섰으니 어머니는 불안해서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도 아버지가 밀어붙이셨어요. 매일 공사장 다니면서 밖으로만 돈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이제 사모님 소리 좀 듣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왜 반대를 하고 난리야. 내가 지금까지 못한 것까지 다 호강시켜준다니까. 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결국은 본인 마음대로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상한 대로 아버지의 사업은 금방 망해버렸어요. 저도 왜 망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서 집까지 날릴 위기에 처해 급하게 어머니와 위장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때 제가 사춘기가 최고조일 때라 부모님의 일에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부모님은 서류상 남남이 되었고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는 동네에 작은 집을 구해 나가셨고 어머니와 저만 집에 살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알고 보니 이게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사업이 잘 돼서 단시간에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위장 이혼을 했느냐고요?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또 여자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격리 직원이랑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람은 전과 달랐어요. 전에는 아무리 바람을 피웠어도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어머니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 격리 직원이랑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위장 이혼이라고 속여 우리가 살던 코딱지만한 집만 하나 주고 버려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위장 이혼을 하자마자 아버지는 우리 집에 발길을 딱 끊었어요. 저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워낙 정이라고는 없어서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위장 이혼을 하고도 저녁만 되면 연락을 하고 언제 올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확인하러 올지도 몰라서 그 집에는 발도 디디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 그러다가 우리 위장 이혼인 거 걸려서 집까지 날리면 어떡해. 아버지는 끝까지 철저하게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서류상 이혼은 했어도 혹시나 법원에서 진짜 이혼한 건지 확인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음 주면 애 생일인데 가족끼리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이혼도 아닌데 애한테는 신경 써야지. 우리 딸 생일이야 내가 당연히 챙기지. 그건 걱정하지 마. 자꾸만 멀어지려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항상 제 핑계로 불러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일날 현금 10만 원 딱 보내주고 축하한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저와 어머니에게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셨는지 아버지에 관해 좀 알아보셨나 봐요.
그러다 꼬리를 잡은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폐업할 거라던 회사는 아주 멀쩡히 잘만 돌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는 우리 모르게 건물까지 샀더라고요. 이게 다 그 격리 직원과 짜고 벌인 일이더군요. 어린 격리 직원과 눈이 맞아 새살림을 차리려고 일부러 위장 이혼으로 코딱지만한 집만 어머니에게 넘기고 끝내려고요. 아버지가 사업해서 본 돈을 다 숨겨뒀다가 일부러 어머니와 이혼 확정 이후 바로 건물을 산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려고요. 제 아버지이지만 정말 쓰레기 중 쓰레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처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으면 소송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위장 이혼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충격에 빠져 몇 년을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원망은 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그 전에도 툭하면 아버지를 만나 인생에 꼬인 게 다 내가 생겨서라고 했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아예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원망은 다 저를 향했어요. 어머니는 본인보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제가 미웠고 제가 생겨서 아버지와 헤어지지 못한 것도 제 탓이라며 저만 보면 아버지 욕을 했어요.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에 아버지 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지만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어머니 옆에 있다간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벗어난 그때부터가 아마 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나온 순간부턴 어머니를 일절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서 살겠다 다짐했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해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었던 사람처럼 멀쩡하게요. 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면서 제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다 보니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아무리 반지하 새방에 살더라도 저를 비난하거나 구박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땐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더니만 그 독한 양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라뇨? 저 아버지랑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요. 아버지 재혼하셔서 따로 가족을 꾸리셨거든요. 그 순간 저도 왜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말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횡설수설했어요. 네, 사고 수습은 가족들에게 다 연락드렸고요. 현장에서 나온 편지가 있는데 이건 따님에게 전달해야 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저에게 남긴 편지가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양쪽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더니 잠시 정신이 혼미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뇨? 저는 순간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전화가 온 게 맞았어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말한 대로 경찰서로 가서 아버지가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 벗어놓은 신발과 함께 옆에 있던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은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저는 편지를 잠시 넣어두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미간을 구기다가 그 인간이 왜 갑자기 죽었냐고 물었어요. 어디가 아팠대? 사고래? 무슨 병이 있었던 거냐 사고였냐 묻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나도 모른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도 친자식이니 장례식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왜 가느냐고요. 네가 그 인간 장례식에 왜 가? 아버지라고 싸질러 낳기만 했지.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는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는 아버지 미워도 장례식장에는 갔다 올 거야.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딱 그 이유였습니다. 저도 평생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제 아버지잖아요. 지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죽기 전까지 아버지도 나름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건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거기 가봐야 네가 무슨 좋은 취급을 당한다고 거기를 가. 어머니는 끝까지 장례식장에 가는 걸 반대했지만 저는 끝끝내 혼자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길래 사는 동안 힘들었겠다 싶어 조문객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엔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만 들었던 바로 그 재수탱이 경리년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그 옆으로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애가 상주 복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바로 그 경리가 애를 낳았다고요. 말로만 듣던 그 아이가 상주 복장을 하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10살 난 아이는 내내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는 못한 아버지 노릇을 저 아이에게는 잘했나 보다 싶더군요. 조문을 끝내고 나온 뒤 저는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제 반지하 새방이 아닌 어머니의 오래된 빌라로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어머니는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툴툴거렸지만 제가 온 게 싫진 않은지 미소를 지으며 바로 쌀을 씻더라고요. 제 밥을 차려준다고요. 왜? 네 아버지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네 엄마가 새삼 보고 싶대? 참, 그녀는 여전히 젊고 이쁘디? 아이고, 그 아들 새끼도 많이 컸겠네. 아버지 장례식장에 왜 가냐고 못 가게 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궁금하기는 했는지 쌀을 씻고 상을 차리면서도 연신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새삼 어머니가 늙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이 집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 처음으로 산 집이었지만 어머니와 나를 이 집과 함께 버렸어요. 이 집에는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 여자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현관, 어머니가 푸석한 얼굴로 새우잠을 자던 거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던진 선풍기가 덜렁거리며 돌아가던 내 방. 저는 이 집이 정말 너무 싫어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먹는 내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어머니가 연신 묻는 바람에 저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만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평생 씻어도 못 씻을 죄를 짓고 살았으니 자기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았겠어? 다리 뻗고 자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어머니는 쌀쌀맞게 말했지만 몸을 돌린 채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금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돌린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원망과 슬픔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미워했던 아버지가 죽어버렸다는 게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조금 변했어요. 어머니는 그대로였지만 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버려진 뒤로 내내 아버지만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했던 마음도 다 제가 짊어져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싫다고 밉다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봤으면 좀 시원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와의 기억이라고는 아버지를 내내 미워하고 원망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런지 돌아가신 뒤로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끝까지 자신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죽은 아버지를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미운 기억만 떠올라서 게으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꿔보려 노력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때처럼 어머니 원망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어머니에 관한 미움과 원망은 넣어두고 어머니와의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변하고 나니 어머니와의 관계도 제 인생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무렵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결혼하자고 해서 제가 승낙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봐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만 거 봐.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니까. 너는 죽어도 엄마처럼 안 산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고 너는 엄마 팔자 담지 말고 잘 살아. 결혼한다는 딸한테 할 말이 그런 소리밖에 없어? 엄마 말대로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싫은 소리만 하고 저도 여전히 툴툴거리지만 그래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어머니와 저는 종종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는 해요. 다른 평범한 모녀처럼 말이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남자와 결혼하면 저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군요. 제가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평범한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자상하고 좋으신 분들이길래 남편도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제 남편은 참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배려심이 저만 빼고 남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저에게도 우리 엄마에게도 그렇게 잘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 남자는 자기 식구보다 남들한테 더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친정엄마 생일 한 번을 먼저 챙긴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미리 말을 해야 전화나 한 번 하는 정도였죠. 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은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겨요. 회사 사람들이나 남편이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생일이면 까먹지도 않고 매년 과일에 배달 쿠폰에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굳이 남들한테 잘하는 걸까 의문이 들고는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무 중인 남편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는데 저더러 퇴근하고 장을 좀 봐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김밥이랑 유부초밥 좀 싸라고요. 내일 산에 갈 거라서 도시락 좀 싸야 하니까 장 좀 봐서 새벽에 넉넉하게 도시락 좀 싸. 에이, 나는 산보다 영화나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좋은데 꼭 날도 더운데 힘들게 등산 가야 해? 매일 사무실에만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나는 주말만이라도 좀 자연에 나가서 힐링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도시락 많이 준비해. 간식도 좀 사고. 웬일로 나들이 준비를 하라길래 저는 당연히 저랑 같이 산에 간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퇴근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봐서 도시락을 만들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주말에 산을 가기로 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아는 형네 부부랑 같이 가는 거였어요. 남편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유독 그 부부를 좋아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이에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에 진심이었거든요. 동호회 사람들끼리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들이라던데 그 동호회 사람들 일이라면 아주 호들갑입니다.
특히나 그 부부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애에 결혼한 거라 남편이 그 부부를 누나 형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그 부부 일이라면 남편은 항상 먼저 나서서 뭐든 다 했어요. 그날 등산에 간다고 도시락을 싸라고 한 것도 그 친한 형이 등산을 좋아해서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가자고 했는데 그 형의 아내인 누나가 도시락 싸는 거 힘들다고 안 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저더러 도시락을 싸라고 시킨 겁니다. 아니, 누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건 죽어도 못한다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도시락은 아주 기똥차게 잘 싼다고 다 이야기해뒀지. 남편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항상 자기 일을 저에게 떠넘겼어요. 약속도 마음대로 잡고요. 나도 새벽잠 많고 등산은 좋아하지도 않아. 왜 맨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그래? 그럼 당신은 가지 말고 도시락만 싸줘. 내가 형이랑 누나랑만 산에 갔다 올게. 당신은 도시락만 싸주고 낮에 실컷 자면 되잖아. 남편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저보다 동호회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제가 등산이 싫다고 하니까 단번에 그럼 그냥 집에 있으라네요. 자기는 갔다 온다고요.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싫으면 제가 빠져야 했죠. 남편은 항상 제가 두 번째였어요. 저도 주말에 남편과 보내고 싶어서 싫어도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도 싸고 등산도 같이 갔어요. 어쩌겠어요. 싫어도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니 제가 맞춰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말이 부부동반 등산이지 막상 가면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만 하고 저는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도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아는 누나라는 사람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 어머, 수연 씨는 젊은 사람이 무슨 손이 이렇게 커? 살림 이렇게 하다간 우리 준수 살림 다 거덜나겠다. 남편이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에게 사소한 잔소리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에서 만난 아는 누나라는 여자는 마치 자기가 남편 친누나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참견해요. 에이, 다 같이 먹으려고 재수씨가 일부러 많이 준비하신 거지. 당신은 힘들게 도시락까지 싸운 재수씨한테 무슨 소리야? 재수씨, 아유, 새벽부터 우리 도시락까지 싸느라 고생하셨겠어요. 그나마 옆에 형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도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간식도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기만 하면서 저더러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 누나라면 아주 꼼짝 못해서 그 누나가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한마디도 안 거들어요. 오히려 옆에서 시누이처럼 더 얄밉게 굴었습니다. 어머, 김밥에 오이가 들었네? 난 김밥에 오이 들어가면 냄새나서 안 먹는데 난 김밥은 못 먹겠다. 여보, 김밥에 오이 넣었어? 누나는 오이 냄새만 나도 구역질하는데. 안 되겠다. 누나, 이거 유부초밥 먹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 식성을 어떻게 알아요? 남편은 새벽부터 힘들게 김밥을 싼 저더러 오이를 넣었다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김밥도 쌀 줄 모르면서 유난하게 왜 그래? 맛있기만 하고만. 그냥 좀 먹어. 누나 정도 되는 변호사면 김밥 정도는 쌀 줄 몰라도 되지. 뭐. 암튼 형은 좋겠다. 누나가 능력이 있어서 일도 쉬엄쉬엄 해도 되고 나는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닌지 몰라. 그 동호회 형과 누나를 만나는 게 싫은 이유가 또 있어요. 남편이 그 누나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항상 추켜 올린다는 겁니다. 반면 저는 뭉개고요. 그 누나가 변호사라 돈을 잘 번다고 그 형은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 일을 해요. 아이 육아도 맡아서 하고요. 남편은 항상 그 부부를 만날 때마다 능력 있는 아내가 있는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 준수야,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형은 누나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형이 쉬면서 일하는 거지. 암튼 자기 팔자 좋은 줄 몰라요. 나 같으면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부럽다, 형.
젊고 예쁘고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아내랑 살면서 뭘 그렇게 남의 마누라가 부럽다고 그래. 재수씨 서운하겠다. 젊고 예쁜 거야 다 한때지. 아이 뭐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40인데 언제까지 직장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빨리 돈 모아서 얘도 낳아야 하는데 고민이야. 다들 서로 친해서 하는 농담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 그런지 그 누나라는 사람과 남편의 농담이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형 부부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항상 저는 남편과 티격태격했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 형은 가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주제에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받들고 살아야지. 왜 맨날 만날 때마다 저렇게 투덜거리는지 모르겠어. 부부들이 다 그렇지.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누가 보면 당신 친누나라도 되는 줄 알겠어. 나랑 누나 동호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던 사이라 가족이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누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내가 제일 잘 아는 거고. 동호회에서 만났다던 그 누나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변호사라는 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는 여자인데 남편은 무슨 대단한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떠받들었거든요. 특히나 그 누나 친정이 미국에다가 장인 장모님이 다 미국에서 변호사라 경제력도 있나 봐요. 남편은 그것마저도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은연중에 그 누나 칭찬을 하고 집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어요. 저와 비교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제 자격지심이 맞습니다.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제 앞에서 그 누나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비교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저희 친정어머니를 직접 겪으면서 남편이 슬슬 친정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제 앞에서 티를 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남편도 처음엔 어머니에게 나름 잘하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아주질 않은 거죠. 저도 알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보통 분은 아닙니다. 결혼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고 항상 남편을 감시하고 의심하며 살아서 그런지 남자에게 좀 적대적이에요. 물론 사위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어머니의 행동이 남편이 불편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남편이 회식에 가거나 출장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어제 회식에서 늦게 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며칠 있다 출장에 간다고 하면 그걸 꼭 남편에게 연락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죠. 회식이면 밥이나 먹고 일찍 들어오면 되지. 결혼한 남자가 젊은 직원들이랑 노는 게 뭘 재밌다고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 웬만하면 1차만 하고 일찍 들어가. 남편도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친정엄마가 매번 간섭하고더니 기분이 상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심할 때가 있어서 중간에서 어머니께 그만하라고도 했는데 어머니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을 때도 저는 몰랐는데 남편에게 전화해 회사에 직원이 자네만 있냐고 했다네요. 왜 매번 자네가 가냐고요. 저희 친정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남편은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예민해서 그러는 거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잘 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러려고 해도 어머니와 싸우는 일이 다시 잦아졌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김서방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다니시는 건지 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애부터 임신해서 남편을 묶어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럴 때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시는지는 아는데 본인이 아버지와 겪었던 일을 저에게도 일어날까봐 자꾸만 걱정하니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남편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걸 아시고는 그 사람들하고 왜 어울리냐고 화도 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김서방,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동호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결혼한 부부가 애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주말마다 매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 생각만 하니 애가 생기겠어? 남편이 동호회에 자주 나가고 그 형과 누나 부부와 자주 어울려 노는 게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에게 자꾸만 잔소리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는 대충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 앞에서 대놓고 어머니 험담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형들이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랑 결혼하면 힘들다고 했을 땐 설마 했는데 이렇게 피곤한 건 줄은 몰랐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제가 생각해도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 남편 앞에선 무작정 어머니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해도 제 말조차 듣지 않은 어머니 때문에 저는 남편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와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고요. 저는 어쩌면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남편과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 마음이 전과 달라졌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일이 좀 많았습니다. 남편과 친한 누나 부부가 이혼했어요. 처음 그 부부가 이혼한다고 했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누나가 이혼한 이후로는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미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의심이 가는데도 남편 앞에서 티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별일이 많다고 해도 설마 남편이 가족 같다던 그 누나와 깊은 관계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지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속 썩으며 사는 걸 옆에서 다 봐놓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지요. 이렇게 사는 데에는 저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췌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저와 남편에게 유난하게 구시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제 곁을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제가 더 걱정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로서도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날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도착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웬일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나 보다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차에 있나 싶어 남편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안에서 남편과 바로 그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비비고 있더라고요. 최근 남편과 이혼한 바로 그 누나 말이에요. 어머, 딱 걸려버렸네? 자기야, 그러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잖아. 원래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은 이렇게 뻔뻔한 건가요? 제 남편과 바로 좀 전에 입을 비비다가 걸린 주제에 저딴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좀 이혼해.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좋아. 이혼만 해주면 내가 이 집 그리고 위자료도 줄게. 그러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제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머니가 제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했던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봐요. 알았어. 이혼해 줄 테니까 제발 몇 달만. 엄마 계신 동안만 좀 기다려줘. 제가 이런 사정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남편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매달려 사정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항암을 받겠다고 했는데 의사가 잠시 항암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뼈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요. 어머니가 피검사를 하러 간 사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에게 마음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길어도 몇 달이라고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날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도대체 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저는 단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미묘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함께 한 집에 살지만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겉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커먼 속으로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죽기를 바랄지만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나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제가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모녀가 쌍으로 쓰레기만 만날 리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한 달이나 빨리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떠나는 순간까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 가서는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은 아버지 때와 달랐어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군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내 곁에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에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어머니 댁에가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며칠은 어머니 집에 있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안방에서 거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년이 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오는 거 아니었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절로 비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제 비웃음에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미간을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하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이 정도는 상관없잖아. 이제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서류 정리부터 하자. 자기야, 내가 변호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바로 다 알아서 정리해 줄게. 저 두 연놈은 끝까지 신이 나서 저를 조롱하더군요. 뭐 이해합니다. 두 연놈 다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걱정하지 마. 바로 서류에 사인해 줄게. 아, 참, 집은 나한테 넘기고 위자료도 준다는 말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당신 뻔히 돈 한 푼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배려해줘야지. 남편은 그 상간녀년이 집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그거 믿고 다 저에게 주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저는 집과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되고 50억짜리 상가도 매입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요? 그럴 리가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봉투는 편지가 아니라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는 동안 많은 후회를 하셨는지 죽기로 결심하고 나서 저에게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제 앞으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남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제가 이 유산을 받아야 마음의 짐을 덜고 갈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 꼭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 재산 이야기는 어머니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나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면 진작 이야기했겠지만 우리 힘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아버지의 도움을 받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주차장에서 상간녀년이랑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날 이후 바로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유산권이 아직 유효하냐고요. 저도 너무 서러운 마음에 욱해서 그냥 한번 연락한 거였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한 직후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뭐. 이혼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야 하니 이혼 후에 제 유산을 받아온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아파트와 건물을 받은 이후 남편과 그 상간녀년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날만 기다리고 살았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저도 남편에게 나도 이만큼 능력 있는 여자다 라는 걸 보여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나는 나이도 그 여자보다 훨씬 젊고 건물까지 있으니까요. 아니나 달라요. 제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바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도 참 대단한 게 그 와중에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우리 누나가 로펌에서 잘려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건물에 좀 싸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아예 보증금도 좀 까주면 좋겠는데. 아 왜? 이혼할 때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도 넉넉하게 줬잖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사이?
우리 사이가 뭔데? 아, 당신이 상간녀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사이?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가해자 변호를 하다가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서 코인에 투자를 잘못해서 쫄딱 망했다네요. 로펌 다른 변호사들도 모자라 가족들 돈까지 묶여서 로펌에서도 잘리고 집안에서도 거의 연을 끊었다네요. 아마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50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 그리고 전 남편의 애절한 부탁은 당연히 거절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요. 남편은 요즘도 종종 연락이 오지만 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제 핸드폰에 전 남편이라는 세 글자가 뜨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이런 쓰레기랑 진작 헤어지길 잘했다 싶어서요. 저는 요즘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나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특별히 문제없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오는 편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런 부분을 만만하게 보고 건드려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거슬리는 건 역시나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진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참는 편인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봐주겠더군요. 저와 형님은 1살 차이고 결혼은 제가 좀 더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오래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고 전 형님이 이 집에 시집 오고 난 뒤 4년이 지나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고요. 근데 상견례 때부터 마치 본인이 형님이 아니라 시누이라도 됐냐 저한테 어찌나 질문을 해대는지 좀 얄밉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학교에서? 아, 학교는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사실 저와 남편은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친구들끼리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로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은 학벌이 괜찮은 편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고졸 이후 그냥 여기저기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열심히 부수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아무래도 4년제를 졸업한 또래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크게 불만 없이 지내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의 저런 질문에 살짝 위축되었다가도 일단 있는 그대로 사정들을 말하게 되었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언정 무난하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요? 나 왠지 낯이 익은데? 고등학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딱히 낯이 익지 않은데 자꾸 알 것 같다면서 학교 어딘지 꼬박꼬박 물으시더라고요. 전 당시 실업계를 나왔는데 그다지 자랑스럽게 이름을 알릴 만한 학교는 아니어서 자신 있게 말을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여고 이름을 대강 둘러대어 말을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약간 민망하셨던지 연신 헛기침을 하시기도 하고 남편도 그런 사정까진 자세히 몰랐으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계속 뭔가를 꺼내려는 듯 자꾸 물어보시는 거 있죠. 아무튼 상황은 대충 넘어갔는데 그날 돌아와서 왠지 모르게 울적하고 다운되더군요. 길어지는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 우리 남편도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나왔지만 저한테 그렇게 물어대던 형님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아주버님을 만나게 된 거고 이후에는 육아를 하시느라 그만두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하도 우울해하니까 한마디 하셨고요. 아이고, 그렇게 학벌 좋아봤자 애기 키운답시고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뒀다며. 그럼 그 학벌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너도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볼 때는 아주 보통 얄밉게 물어뜯는 게 아니더만. 너 결혼하면 그 형님이랑 잘 지내야겠더라. 그런 사람 적으로 돌리면 피봐. 알겠어, 엄마. 그만 끊어. 가뜩이나 심란한데 엄마의 말이 위로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전 그냥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찝찝한 채로 잠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시댁 가까운 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모양이었던지 형님도 시댁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형님이 그렇게 시댁에 자주 드나들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생각인지 형님 생각인지 몰라도 시댁 모임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오늘 올 수 있지? 꼭 와야 해. 나 혼자 음식 다 못하니까. 아, 네, 형님. 그렇게 주말마다 다 모여서 조카들 보여드리고 밥 먹는 시간을 꼭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한창 신혼이고 직장은 당분간 아기 갖기 전까진 계속 다닐 생각이었기에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이때에는 신혼 에너지가 강력했던 것인지 한창 남편이 좋을 때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편으로 형님이 보통 기가 세 보이는 게 아니라서 자주 마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떤 한편으로는 웬만하면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기왕 가는 거 잘 지내자는 생각으로 시댁에 들리게 되었고 토요일 가장 애매한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가면 그 찝찝한 기분은 그대로 적중하더라고요. 형님 또한 주말마다 시댁에 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는지 썩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기왕 둘이 같은 입장인 거 좀 잘 지내면 안 되는 건가요? 형님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한테 툭툭거리면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약간 빈정대는 말투를 보여서 절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자기 근데 저번에 그 여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몇 주 전에 동기들 모임에 나갔는데 안 그래도 그 학교 애들 둘이 나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전혀 모르던데? 아무래도 학년이 달라 그런 거겠지? 이 말에 저는 뜨끔해서 당장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전 그 옆에 있는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왠지 사람 많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그날은 좀 머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그 학교를 나온 건 아니에요, 형님.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로 나오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형님 눈이 잠깐 커지더니 다시 이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팔을 착 감싸시면서 왜 그랬냐는 듯이 너무 다정하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랬어? 나는 몰랐지.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게 됐네. 아이, 뭐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안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에이,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아니, 고등학교 정도는 학벌 축에 속하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됐어. 끝으로 갈수록 위로인지 빈정인 건지 잘 모르겠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예민했나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푸근하게 웃으면서 대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음식도 같이 잘 차리고 차도 잘 마시고 치울 거 다 치워가며 할 도리를 다 하고 왔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너도 참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따로 있지.
그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 더 이상하잖아. 그렇지? 내가 너무 괜히 주눅 들어 있었나 봐. 남편은 계속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고 저도 일단은 이런 상황이 풀리게 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넘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형님의 반응은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꼈던 그대로 역시나 쎄했던 것이 맞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잊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주말에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한창 시달리다가 토요일에 겨우 쉬는데 그때 점심시간에 와서 하려니 아직 어머니 살림이 익숙지도 않아서 좀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준다면서 자꾸 무시하듯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동서, 거기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대단하다. 접시도 썼으면 뒤집어서 말려야지. 그렇게 오목하게 놔두면 어떡해? 진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보고 고운 손으로 씻어봤구나. 잠깐. 아닌데? 이건 지능 문제 아닌가? 엎어놔야 물이 떨어져서 마른다는 것 정도는 상식인데. 하긴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안 그래? 내가 잘 알려줄 테니 새겨들어 하나하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기분은 나쁜 이런 말투를 듣고 나니 점점 헷갈리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자꾸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는 둥, 상식이 없어서 어쩌냐는 둥 툭 말을 던져놓고선 제가 화들짝 놀라서 쳐다보면 바로 씩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원 저한테 호의가 있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만만해서 무시하고 골리는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을 심하게 하다 보니 가까운 시댁으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해서 못 간다고 사정을 말했는데 어머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라고 성화를 하시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계속 이상하게 말을 거들어대시는데 이때부터 저는 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나는 입덧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동서는 꽤 심하게 하나 봐? 이거 안쓰러워서 어떡해. 얼굴이 팍사 같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했는데 이젠 누가 봐도 아줌마가 돼버렸어. 에휴, 그렇게 다들 엄마가 되는 거야, 동서. 그리고 보니까 애가 똑똑할수록 입덧을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가 봐. 머리는 모친 쪽을 담는다는데 솔직히 학벌은 서방님이 더 좋잖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가 입덧을 별로 안 한 걸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혹시 반대인 경우에 입덧을 더 하나? 그럼 너무 슬프겠다. 그치? 전 안 그래도 힘들고 피까지 토하는 마당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표정이 확 어두워졌는데 옆에서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칭찬이 들어가 있으니 그 말을 거들어 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애들 머리가 엄마를 닮는다고 하디? 그래서 우리 현준이가 제 엄마 머리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보다. 우리 둘째 손주도 지 아빠를 닮아야 할 텐데 엄마 닮으면 어쩌누. 형님 말도 짜증나서 당장 집에 가버리고 싶은데 어머닌 제 속도 모르고 저렇게 대놓고 끌려다니며 편을 드시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더니 형님은 또 고세를 놓치지 않고 찔러대는데 이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인간은 나를 무시하고 싶어하고 싫어한다는 걸요. 어머, 동서, 혹시 화났어? 이런 걸로 일일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애기한테 안 좋아. 엄마가 정신이 건강해야 애도 건강하지. 지능 부분은 애기 태어난 다음에 동서가 피 터지도록 노력해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정서적인 부분이라도 건강하게 물려주려면 관리 잘해야 해.
하여간 우리 동서는 진짜 예민하다니까. 우리 집에 동서 예민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 마음 컨트롤 잘해야 해. 달리 태교가 있겠어?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듣기 거북하네요. 뭐라고? 듣자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으니 어쩌느니 해도 지금 직업도 뭣도 없고 일선에서 떨어져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면서 저렇게 지능지능 거리면서 저를 무시할 일인가요? 제가 형님한테 그런 걸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집 온 형님 동서 사이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따져대는 건지 오히려 더 졸렬하게 보이더군요. 결국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속도 역하고 컨디션도 나빠서 남편에게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많이 아프냐고 하는데 글쎄 그 틈새를 또 형님이 비집고 들어온 거 있죠. 아유, 아이고 서방님. 동서가 아까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전 별뜻 없이 뱃속 조카 잘 되란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동서,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도 돼. 가서 얼른 쉬어. 응? 이 말에 남편은 뭐가 어떻게 된 거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한숨이 푹 튀어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말 섞기 싫어서 팍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를 다시 잡아 앉히더라고요. 영주야,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집에 가면 어떡해. 잘 풀고 가야지. 저기 형수님,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데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찮은데 도련님도 참. 남편은 이 와중에 형님 편이나 들고 앉아있고 여우 같은 형님은 온갖 고난과 불행을 다 이겨내는 천진난만한 캔디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괜찮다며 생글생글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냥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때 배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겠는데 억지로 와서 전을 붙이고 서 있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이후로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영주야, 뭐가 기분 나빴는지 몰라도 형수님이 저렇게 사과까지 직접 하시는데 꼭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망쳐야 했어? 조카들까지 나한테 와서는 작은 엄마 화난 거냐고 묻더라. 그 조그만 애기들이 눈치를 볼 정도면 네가 얼마나 기분 나쁜 걸 티냈다는 거야, 지금? 임신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이때 저는 정말 얼마나 서럽던지 나에게 빈정대면서 어른들 앞에선 착한 척하며 고단수로 나를 먹이는 형님의 속내는 전혀 못 잊는 남편과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당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나한테 머리 나쁘고 예민하다고 별소리 다 했다고. 내가 그럼 그런 말 듣고도 레네거리고 앉아 있어야 해? 당신 나한테 더 말 걸지 마. 그리고 이후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친정 엄마에게만 전화해서 울며 속을 털어놓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쌓여야 할 건 니네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야. 다 그 형님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애초에 좀 잘 지내보도록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봐. 그래서 네 할도리를 하면서 기분을 잘 맞춰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솔직히 지금 당장 쫓아가서 난리치고 싶은데 뭘 하건 가래 도리는 하고 단계는 넘어가는 게 상식이니까 참는 거야.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뭘 하던 간에 어차피 엔간해서 몇십 년간은 쭉 마주칠 얼굴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잘 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근처에 있는 괜찮은 맛집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형님께 따로 뵙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겸 저도 그냥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형님도 일단은 알았다며 자기도 할 얘기가 있었다면서 바로 승낙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 내가 오해한 것도 있겠지 싶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나름의 작은 선물로 예쁜 스카프도 샀고 포장해서 준비를 했고 말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엔 별말이 없었지만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약간 긴장도 풀리고 저도 준비한 말을 했답니다. 형님, 형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간간히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좀 상처가 되었어요. 뭐랄까, 지능 얘기니 뭐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형님 말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전 형님과 잘 지내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형님이 무슨 반응을 하려나 싶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반응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을 완전히 수용하진 않더군요. 그랬구나, 동서. 동서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던 거구나. 내가 좀 미안하네. 근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동서가 실업계 나와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어려워하고 헤매는 것 같길래 내가 좀 더 끌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니 내가 조심해야지 뭐. 동서야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하지만 얘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어째 잘 풀어보려고 초청한 건 나인데 내가 진짜 뭔가 잘못이라도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냥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괜히 기분도 더 안 좋아지고 준비해갔던 스카프 선물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가져갔으니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도 역시 시원찮더라고요. 아유, 뭘 이런 거 갖고 왔어? 나 이런 거 안 필요한데. 일단 주니까 받긴 할게. 근데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 편하게 보자고. 그리고 영 시덥지 않다는 양 대충 가방에 우겨 넣더니 자기는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손만 대충 흔들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성의 없는 반응이 다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형님 그대로이구나 싶어서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래도 일단 나는 윗사람을 챙긴답시고 도리는 했으니 적어도 이전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몇 주가 지났고 저도 입덧이 끝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때가 아버님 생신이라 갈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몸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때 어머니가 전화 오셔선 오라고 하시는데 미묘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얼른 와서 네 형님도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시아버지 생신도 잘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너도 입덧은 끝났을 거 아니야. 네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정도면 안정기라며. 놀러도 다닌다는데? 핑계댈 생각 말고 전날부터 와서 준비해라. 알았지? 네? 아, 네. 이걸 다 형님이 말한 것이었다니. 자기 혼자 준비하기 싫으니 어머니 편에 저렇게 말을 해댄 것이더군요. 안 그래도 저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어쨌든 가게 된 거 가기는 하는데 가기 전부터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그냥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너도 형수님처럼 좀 털털하게 반응을 하라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도 냉전 중인 상태로 일부러 전날 안 가고 당일날 시댁에 들어갔는데 절 보자마자 형님이 웃으면서 막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동서 왔어? 아이고, 고생했네. 난 안 오는 줄 알았지, 뭐야? 솔직히 지금이면 안정기인데 뭐 어때? 나도 애 둘 낳으면서 할 거 다 했어. 그니까 괜히 엄살 부리지 말고 전날 왔어야지. 왜 꼭 이렇게 당일날 왔어? 나 혼자 힘들어 보라 그런 거 아니지? 아무튼 잘 왔어. 얼른 와서 하나씩 거들어. 이렇게 말을 해댔는데 진짜 뒷골이 확 땡기면서 눈을 질끔 감게 되더라고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람 약을 올리게 하는 건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엔간히 발달한 것인가 싶더군요. 숨을 후훅 들이쉬면서 저도 옷을 편히 입고 돕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약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조카들이 와가지고는 작은 엄마 뱃속에 아기 있는 거 신기하다고 하는데 전 그게 좀 거슬려서 은근 피했거든요. 자꾸 배를 만지려고 하는데 저도 이때 배가 불러오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고 좀 예민하던 때이긴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때 진짜 피가 확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작은 엄마한테 가까이 가서 배 만지고 그러면 안 돼. 애기가 놀래. 그냥 멀리서 말만 걸면 되는 거야. 엄마처럼. 봐봐. 그러더니 제 가까이 와서는 배에다 대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더 못 참고 고무장갑을 집어 던졌어요. 조카들은 일제히 놀라서 뒤로 도망가고 형님은 눈이 동그래졌고요. 우리 조카야, 넌 니네 엄마처럼 예민하게 크면 안 된다. 똑똑한 거랑 예민한 건 다른 거야. 우리 조카는 꼭 똑똑하게 커야 해. 뱃속에서 12달 잘 채워서 똑똑이로 태어나야 한다. 큰엄마가 볼 때마다 이렇게 불러줄게. 전 그 길로 형님 팔을 확 잡고 그대로 현관문을 지나서 시댁 바로 뒤편 산까지 나와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형님도 꾀꾀거리면서 뭔 미친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잔말 말고 따라 나오세요. 남편도 쫓아 나오면서 왜 이러냐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제가 당장 저리 가라고 당신 여기서 끼어들면 이혼할 거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까 놀랬는지 점점 멀어졌어요. 전 숨을 허헉 들이쉬면서 안 그래도 힘든 몸을 끌고 몇 걸음 올라와서 그대로 팔을 뿌리치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형님, 아니 야, 너 진짜 내가 꼬박꼬박 형님 소리 붙여주니까 진짜 인간이 웃음냐? 뭐? 이젠 하다하다 내 새끼한테까지 지금 뭐라고? 니네 엄마처럼 뭐? 내가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너 하나 때리는 거 우스운 일도 아니야. 머리 좋으면 뭐? 서울대 나왔으면 뭐? 그래봤자 지금 다 때려치고 너도 간판 하나 달고 있는 거 없잖아. 나 실업계 나왔다고 무시해봤자 네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인생 최대 목표가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인생 불쌍하게 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해라. 어? 1살 차이 나는 것 같고 꼬박꼬박 형님 대접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한 번만 더 막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이래놓고 저는 숨을 내내 허헉 내리쉬면서 산을 내려왔고 땀이 범벅이 되어 그대로 시댁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멍청하게 서있던 형님,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은 긴장해서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만 할 뿐이었어요. 이윽고 한참 뒤에 형님이 꾸역꾸역 들어오더니 눈치를 한창 보면서 제 근처에 오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뭐 제가 무서워서 그랬을지 아님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걸 잘못 건드렸나 싶어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때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태교에 너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출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요즘까지 형님은 저랑 마주치면 눈도 안 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좁은 시댁에서 제 근처에 어떻게든 오지 않고 겹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더군요. 솔직히 저는 너무 속 시원하고요. 그래, 당신이 오죽 그랬으면 이해해. 남편도 처음엔 기함하더니 더 이상 형님과의 관계로 말이 나오는 게 없어 그런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뭘 그렇게 허미들 싸우냐며 남편 통해 말을 하셨다지만 이후로 조용하니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요. 학벌 좀 부족한 게 문제가 되어서 결혼한 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형님한테 시달리고 살았다니 그 몇 개월의 수모조차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눈도 안 마주치고 스쳐가 버리니 별 문제는 없고 애지간하지 않고서야 두 번 다시 같은 일로 저한테 시비 걸진 못할 것 같긴 해요. 또 그러면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받아버릴 생각입니다. 저 잘한 거 맞죠? 여러분의 응원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젊으실 적부터 가난하셨고, 전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끼리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친구랄 게 제대로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제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우정이었고 그 친구와는 어릴 적 힘들었던 순간부터 늘 오래도록 함께 해와서 그런지 서로가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전 가족만큼 혹은 가족보다 더 그 친구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는 왜 다른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지. 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살짝 엇나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힘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친구가 유일했어요. 야, 우리 나중에 어른 되더라도 우리 계속 친구하면서 지내는 거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2배 정도 더 암울했을 거예요.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정말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도 시간이 난다면 꼭 친구와 만나서는 별것 아니더라도 함께 돌아다닌다거나 이것저것 구경하는 등 여러모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희의 우정은 당연히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친구는 저만큼은 아닐지어도 역시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친구 역시 저를 어느 정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다 보니 당연히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진 뒤에도 우정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친구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친구의 결혼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 없는 형편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축의금도 200만 원을 해줬어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200만 원이란 돈이 크긴 했지만 친구와는 바꿀 수 없었죠. 야, 너는 무슨 축의금을 이만큼이나 넣었어. 괜히 미안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식인데 내가 돈을 아낄 일이 있냐. 걱정하지 말고 받아. 대신에 나중에 배로 갚고. 알았지? 결혼을 한 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커녕 언간생심, 연애조차 꿈도 못 꾸는 처지였습니다. 부끄럽지만 20살 시절
어쩌다 연이 닿아서 짧게 만났던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전 30 후반이 될 때까지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요즘 말로 모태솔로였어요.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건 유일하게 저희 가족과 친구만이 알고 있었죠. 사실 여자친구 같은 게 없던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더 늦기 전에 연애를 좀 해볼 걸 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숫기도 없고 여자랑 잘 어울릴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전 노총각 신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넌 언제 결혼할 거냐며 손주는 안 보여줄 거냔 부모님의 성화를 제외하면 노총각으로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가서 재수 씨도 만나고 친구네 자식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외로움이 충족이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3달 정도 친구와 연락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 아무리 바빠도 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통화를 했던 친구였던지라 이렇게 3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되었던 적이 처음이어서 전 당연히 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면 사람이 연락을 하기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면 문자라도 꼭 한 통씩은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문자조차 없었기 때문에 집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껏 찾아갔다가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방해를 할까봐 고민만 하기를 수차례 3달 내내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까지 연락 없던 적이 없었잖아. 미안. 요새 내가 상황이 조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 지금은 상황은 어때? 괜찮고? 많이 나아졌어? 아휴, 그냥 당장 죽지만 않을 정도지 뭐. 솔직히 아직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괜히 우중충한 이야기 하기 싫어. 왜? 무슨 일인데? 일단 얘기나 해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 혹시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너랑 연락 안 하는 새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딱 1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담보대출을 더 받으려고 해도 이미 대출을 끌어 쓸 수 있는 대로 끌어 써서 더 돈도 안 빌려주더라. 미안하다. 참 이런 부탁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한 친구는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저에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저에게 5천만 원은 당연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미쳤냐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5천만 원을 턱턱 빌려주냐면서 뭐라고 했겠지만 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친구에게라면은 비록 전 재산인 5천만 원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5천만 원까지는 있으니 그 정도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친구에게 바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사실 제가 만약 친구처럼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고 믿는 친구라고 할지언정 빌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여자친구 하나 없는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었죠. 제가 준 돈을 받은 친구는 너무 고맙다면서 전화로 거듭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 꼭 갚을게. 사업 성공해서 너한테 배로 돌려줄 거야. 그래, 고맙다. 꼭 잘 돼서 연락해라. 돈을 빌려줄 당시 배로 갚는 걸 기대하고 그런 건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친구가 이 돈을 이용해서 정말 원하는 대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 마지막까지 전화로 친구를 응원한 뒤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일부러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이면 몰라도 저에게 돈을 빌린 입장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자주 한다면 제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언정 친구는 그거를 일종의 독촉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사업 꾸려나가려고 애쓰는 친구를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몇십 년 이상 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돈이 생긴다면 갚을 친구라고 말이죠. 야, 너 괜찮겠어? 그래도 연락해 봐야지 한 번은. 아니야, 갚을 친구야. 믿어. 누군가의 염려에도 그렇게 말하며 말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친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에도 말이죠. 다른 날은 몰라도 서로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전 그런 특별한 날엔 당연히 이전처럼 평소랑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찌됐든 둘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가 추가됐을지언정 기본적인 관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날에도 연락이 없는 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 생일이 지나고 한 2주일 뒤에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몇십 년간 바꾸지 않았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현실에 몇 번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잠적이라도 한 건가 이놈이? 그럼 내 돈은? 전 그 길로 친구의 소식을 어떻게든 수소문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 빌린 5천만 원과 본인이 투자한 돈으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사업이 처참하게 망해서 본인 돈은 물론이고 저한테 빌린 5천만 원까지 모두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통에 이전처럼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던 친구는 야반도주를 택했죠. 친구인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럴 수가. 실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친구가 저에게는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정말로 저는 당시 제 돈을 모두 탈탈탈 털어서 친구에게 줬던 겁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빌려주기로 한 이상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도 제가 전 재산을 빌려줬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설마 저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러고 훌쩍 도망을 가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친구의 야반도주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막말로 개처럼 돈 버느라 바빴습니다. 원래 못했던 연애를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리도 없었고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살기 어렵지 않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나면 무조건 잡일이라도 하러 밖에 나갔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기분도 환기시켰습니다. 전 그렇게 그대로 친구가 평생 저에게 연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연락을 할 사람이었으면 도망가기 전에 문자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친구의 야반도주 사실을 안 지 반년 뒤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친구라곤 상상도 못하고 받았는데
목소리가 딱 친구였죠. 이전과는 달리 많이 쉬고 아픈 듯한 음성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거냐? 아직 안 죽고 살아는 있었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꼭 너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 나 얼굴 보기 싫은 거 아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주라. 왜? 돈 준비했어? 돈 주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야? 돈 준비되기 전까지는 안 만날 테니까 돈 준비되면 그때 연락해라. 네 재수 씨랑 네 자식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친구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와 만나달라고 하면서 한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 그래서 친구 아내나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은 친구였죠. 심지어 그냥 조금 아프고 만 것이 아닌 말기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을 날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친구는 자신의 얼마 안 남은 생 속에서 제게 꼭 사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병실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누구보다 덩치도 커서 건강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데 그 순간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조용히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큰 마음 먹고 그 돈을 빌려줬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때는 당장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런 게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네 앞에서 고개 들기도 힘들었고 그 돈 내가 정말로 2배 넘게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2배는커녕 원금까지 다 까먹었으니 내 스스로가 너무 밉고 이런 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연락을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 하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깡마른 얼굴과 몸으로 제게 사과를 하는 친구를 보니 참 이걸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친구와 나와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미리 저에게 상의를 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단 한마디로도 남겼으면 전 친구를 믿고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배신감이 어찌나 컸던 건지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실망감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과를 해도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제게 답을 구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제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영은이랑 민지만 이 세상에 남는데 솔직히 잘못은 다 내가 한 거야. 내 아내랑 다른 죄가 없잖아. 그러니 부디 가끔씩이라도 내 가족한테 좀 들려주라. 이런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너밖에 없어. 이전 같았으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먼저 나서서 친구 가족을 챙기려고 했겠지만 이미 제게는 친구가 더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물론 친구가 죽는 것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보았을 때 친구에게 받아야 할 5천만 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전에 친구가 제게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마음대로 도망가서는 연락도 하지 않고 막말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선 뒤늦은 사과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까지 돌봐달란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 그게 제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렇게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친구 아내를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비록 처음엔 모르는 사이였으나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장난식으로 재수 씨, 도련님하고 이야기를 하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친해진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전만큼 친하게 대하긴 어려웠으니까요. 심지어 이제는 말 그대로 채무 관계가 저희 사이에 생긴 상황이었으니 전 악착같이 친구 아내를 쪼아가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친구 아내는 원래 전업주부로 집에서만 있었는데 친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든 자기 딸과 둘이 살아갈 생활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재수 씨는 저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됐었는데 다른 금융권 등은 법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제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친구에게 당한 상처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5천을 다 갚으려고 그래요? 잠 덜 자고 먹는 거 아껴서라도 저한테 주세요. 내가 성혁이 그 녀석한테 빌려준 5천만 원이 내 전 재산이란 얘긴 들으셨죠? 물론 잘못을 성혁이 그 녀석이 했지만 지금 걔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이 갚아야지. 네, 알아요.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제가 맞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구 아내 입장에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 아내는 묵묵하게 일을 했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돈이 생기면 즉각 저에게 송금을 했고 정말 제 말 그대로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거, 본인이 걸치는 건 전부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거의 3년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애초부터 그렇게 안면몰수한 인간 말종은 아니었던지라 진짜 제 돈 갚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재수 씨 모습을 보니까 그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동정심이 들더라고요. 돈 붙였어요. 기다려주셔서 늘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든 돈은 꼭 갚을게요. 그리고 재수 씨는 늘 이런 말을 했기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3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갚은 돈이 3천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물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갚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재수 씨, 그리고 재수 씨 어린 딸은 제대로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 나 배고파. 엄마가 빵 사줄게. 빵 말고, 라면 말고, 다른 거 사주면 안 돼? 나 지겹단 말이야. 엄마가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만 좀 보채라, 이제. 아, 왜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하냐고. 가끔 가면 둘 사이에 이런 얘기가 들리곤 했어요.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재수 씨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돈을 다 받아야 하는 건가?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당연히 큰 돈이고 말씀드렸듯이 제 전 재산을 다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 돈이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을 갔던 친구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많이 희석이 된 상황에서 내가 남은 2천만 원 정도를 받고자 지금처럼 재수 씨와 재수 씨 어린 딸을 이런 식으로 고생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다. 재수 씨와 어린 딸이 불쌍해 보이는 시점에서 이미 말은 다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 2천만 원은
내 돈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점차 재수 씨에게 보내는 돈도 줄이라고 하고 약간 상황이 힘들거나 하면 돈 보내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걸 우선시하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점부터는 진짜 친구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가끔씩이라도 좋으니 자기 가족을 들여다 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말하던 친구의 유언도 생각이 났죠. 어쩌면 저는 5천만 원으로 시작된 돈 때문에 제 인생에서 더 없을 친구 하나를 제 마음에서 도려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벽히 마음을 고쳐먹은 뒤로는 더 이상 재수 씨에게 빚을 갚는다는 명목의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이걸로 민지랑 먹고 사는 거 생활비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고는 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민지 이번에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쓰세요. 전 넉넉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친구에 대한 앙금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일 거예요.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하지만 정말로 재수 씨랑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제가 친조카처럼 대했던 그 어린아이가 늘 제게 삼촌,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언제부턴가는 양심에 되게 찔렸습니다. 사실상 저는 말이 좋아서 삼촌이지 빚독촉하고 다니는 사채업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행동을 바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재수 씨는 처음엔 이런 제 호의를 괜찮다고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날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둘을 돕고 싶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해주는 호의들을 아무런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줬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못되게 굴었던 지난 날을 비에 씻기듯 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두 모녀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말이죠. 재수씨, 이 근처에 재수씨가 다닐 만한 학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일자리 구하긴 어렵긴 한데 재수씨 정도 나이면은 충분히 자격증 따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 배워놓으면 살기 편하잖아요. 변변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재수 씨에게 자격증 학원을 소개시켜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 씨 입장에서는 제가 무척이나 고마웠나 봐요. 사실상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거의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수 씨가 딸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봐요. 애가 예쁘고 참하고 성격도 좋아서 만약에 잘 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을요? 아유, 부담스러워요. 됐어요. 갑작스러운 선제의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상황에서 여자는 꿈도 못 꾸고 있었고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재수 씨가 꼭 사귀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성화를 하는 통에 그래,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에게 예쁘고 참하단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정말로 선자리에 나와 있는 재수 씨의 동생은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돌아볼 만큼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죠.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전 그냥 아저씨 얼굴에 배도 나와 있고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늙음하게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재수 씨 동생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어쩌다 보니까 몇 차례 더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수 씨 동생에게 반해가는 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재수 씨 동생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가졌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희는 약 2달 뒤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함께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놈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저런 미인을 옆에 끼고 다니지 라는 시선으로 절 다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당장 사귀고 있는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나 같은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자친구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만큼 배려심 넘치고 착한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는 재수 씨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는 점, 그리고 남은 빚을 거의 받지 않는 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들은 여자친구는 먼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재수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제가 정말 들은 것처럼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결국 저희는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게 결혼은커녕 연애 자체도 요원한 일이라 생각하고 나랑은 연이 없는 일이다 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리고 예쁘면서 현명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재수 씨가 강력하게 제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게 이런 날은 없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천만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최대한 마음을 곱게 쓰시면 저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